자,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인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석 달이죠. 석 달 과정.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 기출풀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뭐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기출문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사실 별도로 시험 준비는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기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주안점을 둘 것은 내가 강의를 진행하는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정리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 기출에 대한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기출할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다시 이론으로 가가지고 먼저 숙지한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과목과 달리 이 경제학이 위계가 있어요. 위계, 수학처럼. 우리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방정식 못 풀면 인수분해 못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미적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경제학의 앞에 부분을 못하게 되면 뒤에 부분이 좀 어려워지는, 가끔 이제 이런 말 듣거든요. 뭐 저는 미시는 잘하는데 거시가 어렵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분석의 단위만 넓어진 거지 원리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막히게 되면 다시 앞으로 와서 복습을 하고 진도 뭐 회독수 몇 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쟁만큼은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나가야 된다는 거 강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론에 대한 숙지가 됐다는 걸 가정하에서 문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감한 건 스킵도 할 것이고, 웬만하면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는 한 서너 문제 또는 대여섯 문제 빼고는 다 풀 거예요. 기출 문제는. 그다음 밑에 이제 확인 테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싶지만 간혹 이제 또 이 문제가 좀 어려운 테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같이 또 풀어주고, 그래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답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간략간략한 그 개념이라든가 이론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하지만은 뭐 질문할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세요. 질문하는데 우리가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수업 중에 또는 수업 전후에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우리 학원 게시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원 게시판을 통해서 할 때는 수식이라든가 그림으로 소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찍어서 그 파일 올려주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죠. 내가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수업 전후, 내가 좀 일찍 오니까 여기 연구실에 같은 구층이에요. 저 끝에, 복도 끝에. 그래서 거기에 와서 언제든지 그 수식 관련된 그림 관련된 것은 뭐 질문하면 되고, 다른 건 다 뭐 게시판 이용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줘도 48시간, 보통 24시간 내에 하거든요. 이 늦어서 48시간 이내에 내가 답글을 올리니까 언제든지 게시판 이용해가지고 답을 갖다 올리고, 가끔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몇 페이지 몇 번이 이해 안 갑니다. 내가 답을 못 해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알아야만 내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게 뭐 진찰할 수 있겠지만 난 진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본인이 어디가 안 돼 있는 부분을 갖다 나한테 적확하게 얘기를 해줘야만 거기에 대한 내가 답글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이거 이해 안 갑니다 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이 이해 안 간다는 부분만 좀 나한테 알려만 주게 되면 내가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부분인가 내가 아주 감은 잡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소통 많이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좀 겁 좀 줄까? 얼마 남았어요 이제? 6개월 남았나? 6개월? 5개월? 6, 7, 8, 9, 10, 6개월 남았네. 6개월. 반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반년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짧기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이제는 집중도 있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바로바로 할게. 자, 우선 교재 8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챕터가 경제학 일반론인데 아마 최근에 출제된 적도 없고 느낌이 앞으로도 출제될 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굳이 된다면 아마 기회비용 이용해가지고 내는 정도, 그 정도 나올 듯 싶어요. 자, 1번. 자, 언제입니까? 99년도에 99년도. 세기가 달라요. 세기가. 20세기, 21세기 다를 만큼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여기에 그 기출문제는 내가 기억하기에 한 서너 문제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98년, 97년 이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출문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회과 수업 시간에 어떤 경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사가 준비한 상례이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하는데 첫 번째, 위 사례에서 이 교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 개념이 뭐냐? 자, 개념을 모르요 개념. 개념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서술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답안 작성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네 가지에서 확 경제 개념이 이제 맨 처음에 이거다라고 할 만한 게 그리 크진 않는데 나번에 보게 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이자율에 반비례한다는 말 듣는 순간에 이게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화폐라는 머니죠, 머니. 그렇죠? 이 화폐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 문제마다 다 달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좁은 의미의 화폐는 머니, 돈이야, 돈, 현금, 캐시.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경제계에서 통화 지표가 뭐 M1이 있고 M2가 있고 협의의 통화가 있고 광의의 통화가 있고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른 거야. 그러면 어떤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그때 출제자의 의도를 갖다가 살필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 화폐에 대한 수요. 예컨대 여러분들 M1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한국은행 지표에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복습하면서 세 가지 있어요. 현금 통화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예금 통화. 우리 보통 요금을 예금이라고 하는 예금 통화가 있고 하나 더 있죠?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이 있어요. 그렇죠? 세 개지 않습니까? 근데 요때 화폐에 대한 수요가 이자율에 반비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자율이 높게 되면 화폐 보유에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이자율이 높을 때 화폐 보유가 부담이 되느냐? 이 화폐를 갖다가 현금 형태가 아니라 예금 형태로 보유하게 되면 이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 수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화폐라는 것은 예금 통화도 아니고 수시 입출금식 저축금도 아니고 바로 현금만을 의미한다. 이런 전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해서 했습니까? 그럼 이제 나를 현금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맞지 않습니까?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이자 수입을 포기해야 될 테니까 네 글자 뭐가 커지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선 기회비용이 작은 선택, 기회비용이 커지게 되면 그런 선택은 회피를 해야 됐기 때문에 우리가 나 진술문을 가지고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라 보세요. 라. 지금 여러분들 설명한 것은 이번에 위 사례 중 두 개를 선택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경제 개념을 중에 설명하시오. 이거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라 보세요. 라. 10대 인기 연예인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선호율이 줄어들고 있다. 왜? 아무래도 사실 뭐 내가 라 진술문 가지고 좀 갸우뚱했지만 우리 10대 인기 연예인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 잘 다닙니까? 학교? 거의 안 다니잖아요.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 뭐, 옛날에 뭐, 피겨, 퀸, 누구도 뭐, 거의 안 다녔습니까? 그죠? 그냥 등록만 한 상태에서 시험에서 그냥 시험지만 내고, 그게 관례였단 말이에요, 관례. 그죠? 근데 이제 요라는 말은 뭐냐? 정상적인 사회야, 정상적인 사회. 아무리 인기 연예인이어도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자,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에 맞게끔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은 연애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연애 활동을 포기하게 되면 그 희생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이 희생이 커진다는 생각, 그와 같은 연예인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예 대학 진학을 갖다가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많이 본단 말이죠. 이것은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바로 뭡니까? 프로 선수들, 특히 야구 선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거의 고등학교 슈퍼스타도 일단 대학에 지나간 다음에 프로에 진출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그 스타 플레이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어디 갑니까? 프로에 진출하잖아요. 이번에 뭐 광주 일고 친구인가요? 그 고등학교 학생이 그 텍사스 레인저스하고 계약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대학 진학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것도 바로 뭐다? 기회비용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아마 느낌이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2번 답을 하기 위해서 두 사례를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나하고 라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가하고 이 다가 잘 좀 그래. 특히 가.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휴학률은 오히려 줄었다. 요거 좀 사실 우리가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요거 뭐 간단하게 좀 뭐랄까 좀 얘기할 게 있는데 가끔 이제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됩니까? 경제학책, 그죠? 근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다른 출판사에서 별로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외국 번역서는 보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뭐 베스트셀러는 맨 무슨 교수의 책이죠. 맨 뭐의 경제학, 또 뭐 크 무슨 경제학, 그죠? 근데 이 미국에서 이제 원서를 그대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번역. 그러면 그 바탕에는 다 뭐가 깔려 있습니까? 미국식 사고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미국식 사고. 미국 사고 깔려 있고 미국의 문화가 깔려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 기술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일 속된 말로 돌아버리는 게 환율할 때 어려워진다 해서 환율할 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화폐가 환율 아닙니까? 근데 걔들은 지들 달러가 환율이야. 달러 값이 환율인 거예요. 이게 막 헷갈려. 결론은 똑같지만. 그래서 막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자, 거기 요 가 부분도 보시게 되면 맨 무슨 그 경제학 보게 되면 비슷한 요 진술문이 나온단 말이죠. 자,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휴학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휴학하는 이유가 뭐야? 휴학 이유가. 우리 남학생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휴학의 1순위는 뭐예요? 군대 가잖아요, 군대. 그렇죠? 두 번째 통틀어서 휴학을 할 때는 뭡니까?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뭐 세 번째도 뭐 있습니까? 뭐 연수도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 예외 없어. 미국 같은 경우는 휴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뭐가 있어요? 그 뭐 알바 취업에 들어간다는 게 이렇게. 그 책도 그걸 전제로 해서 기술이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게 되면은 불황기가 있고 후황기가 있단 말입니다. 자, 느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다가 휴학을 한 상태에서 알바자를 구합니다. 어느 때 구하기가 쉬워요? 호황기 때가 쉽잖아요. 그렇죠? 호황기 때 쉽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호황기 때 계속 학업을 갖다가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불황기 때는 어떻습니까? 불황기 때 알바 자리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학업을 계속한다는 건 그리 희생이 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불황기 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호황기 때, 자, 학업을 갖다가 계속 진행하기 위한 기회 비용은 어떨 때가 더 작다는 거예요? 불황기 때가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선택 어떤 겁니까? 자, 기회비용, 희생이 작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불황기 때 뭐합니까? 대학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서 불황기임에도 불구하고 휴학률은 오히려 줄었다. 학업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오케이? 어렵게 가지 마세요. 그렇죠? 요것은 어디? 여기 다에 나와 있는 전업주부들의 경제적 가치는 호황기에서 더 크다.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됐습니까? 그렇죠? 호황기 때 만약에 전업주부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쉽게 일을 얻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전업주부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희생을 감수했다는 뜻이 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밑바탕에 깔리는 것은 바로 뭐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한 대가를 갖다가 고려하는 선택을 하는 기회비용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제 이 응용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정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죠. 자, 질문합니다. 선택 잘해야 돼, 못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떤 선택이 잘 된 선택이냐? 선택을 한다는 것은 선택의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렇죠? 대안이 있는 게 대안. 그렇죠? 그 대안 중에서 특정한 대안을 선택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선택이 올바른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선 간단한 겁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가장 큰 이익을 얻거나 됐습니까? 이 선택이 가장 희생이 적은 선택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선택은 어디를 향해서 이루어진다? 미래 장래를 위해서 선택이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미래지향인 거예요. 됐습니까?
과거 회고적인 것을 고려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면 미래, 장래 나한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된다 했습니까?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선택을 할 때 절대로 집착하거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될 게 있단 말이죠. 이미 과거에 이미 지출된 것 중에서 내가 이 순간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걔는 나한테 더 이상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럼 걔는 뭡니까? 선택할 때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과거에 이미 지출한 거지만 걔가 미래에 나한테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걔는 고려를 해야 되겠지. 요거 이해됐습니까? 자, 과거에 지출된 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선택을 했을 때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근데 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 순간에 이미 걔는 더 이상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빼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네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매몰 비용. 이 매몰 비용은 고려하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하지만 이미 과거에 지출됐지만 미래를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미래로 향하는 순간 걔가 따라오게 되면 걔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뭐 경제학적 비용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일단 자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고려의 대상은 바로 뭐냐? 매몰 비용은 배제하자. 그렇습니까? 하지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미래를 향할 때 그것이 나의 미래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걔들은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지금 확인 테스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A안이 있고 B안이 있어요.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 자 그 A안과 B안에서 여러분들 거기 10억 원의 예산을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서 지출합니다. 자 갑니다. 경제학적 원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경제학적 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이 소리야. 편익은 가급적 크게 할 것이고 비용은 작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적 원리입니다. 뒤에서 바로 기출문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주어진 사례를 통해서 A안, B안 두 개를 택할 때 자 이것을 택하면 순편익이 얼마가 되고 이것을 택하면 순편익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보잔 말입니다. 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순편익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문제에 접근하라고 합니다. 습니까? 자, 오늘 문제는 순편익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갖다가 뺀 것으로 정의했고 이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됐습니까? 우리가 일단 뭘 찾아야 돼요? A를 선택했을 때 순편익이 얼마며 B를 선택했을 때 순편익이 얼마냐. 조심하실 것은 자 A를 선택했을 때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게. 오케이? 자 B를 선택했을 때부터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게. 항상 미래지향적. 과거 회고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안이 어떤 것이냐면 이겁니다. 신규 프로젝트인 A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0억 원이며 총 편익은 25억 원이래. 자, 그럼 위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총 편익이 25억 원이고 총 비용이 10억 원이니까 얼마 순편익을 남길 수 있어요? 15억 원 남길 수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 소리죠. 왜? B를 보세요. B는 이미 20억이 과거에 투자가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B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3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10억 원의 금액은 회수할 수 있다. 갑니다. 반대 해석을 한번 해봐요. 이미 여러분들 과거에 얼마 투자가 됐습니까? 20억이 투자가 됐는데 자 B를 선택하지 않으면 10억이 회수가 돼요. 뒤집어 얘기하기엔 나머지 10억은 회수가 안 되는 거야. 그 10억이 뭐야? 매몰 비용이에요. 매몰 비용.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B를 갖다가 계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A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 A를 선택하게 되면 A 선택했다는 총편익 25억 원뿐만이 아니라 B에서 회수한 10억 원도 자신의 편익으로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갑니다. 자, 이 A의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얼마냐? 자, A에서 생기는 총편익에다가 A를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B에서 회수가 된 10억이 또 편익 속에 포함이 될 것이고 이 편익에서 10억이라는 총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25억 원이라고 하는 순편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전달됐어요? 전달됐습니까? 알았죠? 자,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선택.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어느 때 발생한다고요? 선택이야, 선택.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일단 자 A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순편익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B를 갖다가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30억 원의 총편익이 발생한대요. 됐습니까? 자, B 선택했다는 총편익이 얼마로 주어져 있습니까? 얼마 주어져 있어요? 30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30억의 총편익을 얻기 위해선 비용을 얼마나 내가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아까 20억 중에서 10억은 돌아올 수 없다면서요? 그냥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소리. 그렇죠? 얼마만? 10억만 신경 쓰면 될 것이고 B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얼마 추가적으로 10억을 더 써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B 선택을 할 때 자 순편익은 10억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이건 사실 그 공무원에서 내가 가져온 문제인데 이게 요 사례를 가지고서 우리 기출 그 단답이라든가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례이기 때문에 내가 소개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 보세요. 뭐 이것에 대한 해설이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해설되는 것이 있지만 나는 내 해설이 옳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세요. 자,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선택적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 소리야. 현재 여러분들한테는 어떠한 선택, 여러분들은 누구야 아까? 갑 국장? 자, 갑 국장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A냐 B냐. 됐습니까? 그러면 A를 선택했을 때는 순편익이 얼마야? 25억인데 A를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다는 겁니까? B를 포기한다는 거야. B를 포기한다는 것은 B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10억 원의 순편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A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뒤집어 얘기하면 B를 선택했어요. B를 선택하게 되면 10억 원의 순편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왜? B를 택했다는 것은 A를 포기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A를 택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이 얼마였습니까? 25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B를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갑니다. 그러면 A와 B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편익이 가장 큰 A를 선택해야 된다도 되는 것이고 기회비용이 작은 선택을 하는 것도 다 뭡니까?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전달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따라서 보기 가 10억 원을 A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기회비용은 15억 원이다. 아닙니다. A를 택할 때의 기회비용은 if B를 택했다면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이기 때문에 10억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다음에 추가로 10억 원을 B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기회비용은 25억 원이다. B를 택했다면 A를 택할 때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을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로 바로 뭐다? A의 선택을 할 때 순편익은 25억 원이니까 나는 옳다 이 소리죠. 됐어요? 다음에 B 프로젝트의 매몰 비용은 10억 원이다. 20억 원 중에서 더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10억 원 회수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설령 더 이상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나머지 10억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10억이 매몰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렇죠? 자, 갑 국장은 B 프로젝트에 예산 10억 원을 투자한다. 이것은 경제학적 원리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B를 A로 바꿔야 된다 이 소리죠. 전달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에 따라서 계속 2번 보세요. 다음 글을 읽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뒤에 10쪽. 어떤 경제 원리 입각해야 하는지 또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지를 각각 쓰셔. 이건 사실 제시된 이 문장을 몰라도 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 방금 봤단 말이죠. 그릇된 의사결정 어떤 개념에 집착한다고? 엎질러진 매몰 비용에 집착하다 보게 되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됐죠? 됐죠?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경제 원리입니까? 경제의 제1 원리가 바로 뭐야?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그렇죠? 효율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편익, 만족은 극대화하고 비용, 희생은 극소화하는 선택.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살을 붙인다면 이렇게 살 붙이면 되겠죠? 매몰병에 집착하지 않고 네 글자를 고려하면서. 뭘 고려한다? 기회비용을 고려하면서. 자, 하면 완벽한 아마 답안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이거는 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거기 그 제시된 자료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우리는 위험,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리스크하고 언설턴티라는 게 있는데 경제에서는 두 가지 사실 구분합니다. 구분.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하고 불확실이 존재한다는 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냥 굳이 뭐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는데 그냥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한꺼번에 잘 모르는 것들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동전을 던져요. 던집니다. 동전을 던지게 되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있잖아. 확률. 자, 던집니다. 앞면 나올까 뒷면 나올까? 모르죠. 모르지만 앞면 날 확률이 존재하고 뒷면 날 확률이 존재해요. 그렇죠? 이 어떤 확률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을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 습니까? 위험. 무서워 이런 개념이 아니야. 맞죠? 미래를 모르는 거야. 모르지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확률 변수는 존재한다. 확률은 존재할 수 있을 때를 우리가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됐네? 근데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한 달 후에 예컨대, 한 달 후에 지금 이 순간에 비가 올까 안 올까요? 우리 장기, 일기 예보 보게 되면 확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강수 확률 나오잖아. 하지만 보통 2주까지는 가능하지만 한 달 후까지는 예보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확률조차 없어. 비가 올까 안 올까 몰라요. 내일의 강수 확률 기상청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15% 나오잖아 이렇게. 그건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는 아직까지 장기 예보를 거기까지 발표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확률이 없어. 그렇죠? 이때 바로 뭐가 한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알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때 확률이 존재한다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고 그 확률조차 존재하지 않을 때를 불확실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냥 참고를 놔두세요. 그렇습니까? 밑에 뭐 확인 테스트 한번 풀어보시고 쉬운 거니까. 자,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잠깐만. 빨라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해줘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빨라요? 우선 첫 번째, 말이 빨라요? 괜찮아요? 의사표시를 해봐. 이 정도 짚고 넘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한 문제 가지고 30분 할 수도 있어. 오케이? 그때만 저도 할 거니까. 하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간다. 설레 고개 흔들어요. 그럼 내가 다시 할 테니까. 그렇죠? 자, 이제 3번. 2000년. 이때부터 내가 이명 강의 시작했어요. 이 문제부터. 갑니다. 요거는 이제 자본주의 변천 과정에 대한 것인데 자본주의 변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 자, 자본주의 변천 과정은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부가 돼? 부를 얻을 수 있느냐? 재산을 갖다가 증식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거는 물건을 사고 팔면서 이문을 남기는 데 있어. 그렇죠? 물건의 유통에서부터 부가 창출된다는 사고방식. 뭐라 그래요? 상업 자본주의. 그래서 상업자본주의, 상업이 가장 중요한 게 일식이 되었기 때문에 중상주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국가의 부를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하면 왕실 재정,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가지고 있었느냐 해서 중금주의다 이렇게 했고 세계사 어떤 역사적인 순서에 따르게 되면 절대주의 시대, 뭐 루이 14세, 뭐 헨리 8세 그 시대가 바로 상업자본주의 시대가 된 것이고, 자, 그 다음이 바로 뭡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물건의 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생산 자체에서부터 부는 창출될 수가 있다. 왜? 만들면 다 팔리기 때문에. 들어봤습니까? 만들면 다 팔린다고 세이한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어요? 세이. 그렇죠? 그러니까 만들면 다 팔리니까 만드는 행위 자체가 부 창출의 원천이야, 원천.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한다? 산업자본주의.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는 만드는 자체가 부 창출의 출발점이야. 많이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필요 없는 발명의 어머니라면서 많이 만들면 된대.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머리를 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쉬지 않고 일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지쳐요.
그렇죠? 지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기계 발명에 관심을 가진 것이고 네 글자 무엇과 맞물립니까? 산업혁명과 맞물리게 된다는 것이고 아주 비약적인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 소리 났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산업혁명과 맞물린다 이 소리.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산업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후유증이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물건이 넘쳐. 쉬운 거야. 물건이 넘쳐요. 그 물건 값이 비싸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물건 값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었습니까? 그죠? 배가 고파 가난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른바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많이 만들었는데 값이 팍 떨어지니까 이윤율이 급락을 합니다. 급락. 여기 위기의식을 느낀 대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네? 자, 우리 경쟁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같이 경쟁하다 보게 되면 우리 오징어 게임, 우리 모두 다 망해 죽어,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자 기업 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바로 독점 기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잉여 생산물을 갖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해외 세 글자 개척에 나섭니다. 뭐 식민지. 그래서 19세기 때 바로 이와 같은 자 일부 강대국의 나쁜 보르장머리 이걸 정책에서는 네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제국주의다 이런 표현 썼습니까? 이때가 바로 뭐다? 독점 자본주의 시대. 그래서 이 독점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충돌로 빚어진 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되는 것이고 자 독점 자본주의를 경험하면서 이제 시장이 고장났다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옛날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시장에다 맡겼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더 이상 시장을 맹신할 수는 없다. 미처 시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드디어 어떤 경제학자의 시대가 옵니까? 케인스 시대가 오면서 여지까지 모든 걸 시장에 맡겼던 것에 자 정부 개입을 허용을 했습니다. 좀 바뀌죠. 그래서 이것을 수정 자본주의 시대다 이렇게 붙인다. 자, 질문. 수정 자본주의는 무엇이 고장났다고 방금 전에? 시장 기능의 일부가 작동을 못해요. 우리 보통 이것을 시장의 실패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 실패를 갖다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하는데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 효율성을 떨어뜨리더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수정자본주의 시대 때는 여러분들 시장과 정부 기능 중에서 무엇이 강화됩니까? 정부 기능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기능이 강화되는데 얘가 오히려 시장 효율성을 또 떨어뜨린다 이거예요. 이른바 정부의 실패. 그 정부의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대안은 뭐겠습니까?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자는 새로운 사고가 70년대부터 등장하더라 이 소리죠. 이게 뭐죠?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그래서 이런 변천 과정이 있다. 한번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하게 되면 탐내는데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갑시다.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이 근대 사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인류는 과거와 크게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상업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전환됐다. 자, 답 이미 있죠? 뭐야? 산업자본주의로 전환된 거죠. 그죠? 스미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공익이 증진되며 사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한다고 주장을 했다. 자,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스미스는 무엇이 됐습니까? 개인의 이익 추구야. 그렇죠? 개인의 이익 추구.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저녁 식탁에 예컨대 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부족한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냐? 아니다 이 소리죠. 그죠? 부족한주의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대로 판매함으로써 부를 추구한단 말이죠. 가정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갖다가 지불하고서 자 고기를 갖다가 구입하고 고기를 갖다가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누구의 자부심 때문에 부족한 주인의 고기가 식탁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비록
보이진 않지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서 모든 부족한 주인의 욕구도 만족이 되고 가게도 만족이 된다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이와 같은 시장에서 있는 경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뭐야? 자동적인 시장 기구죠. 그렇죠? 시장 기구의 자동적 해결. 그렇죠? 조정. 됐습니까?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가격 기구가 시장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긴다. 그죠?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르게 갑자기 사이다 값이 1,000원이 되고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2,00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정부가 최고 가격 제도를 갖다가 실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1,000원 이상 받지 마. 됐습니까? 정부 입에서 이미 가격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어. 그래서 정부의 개입을 이것에 빗대서 뭐라 합니까? 보이는 손, 이렇게 보이는 손. 시장기구의 자동적 조절 기능을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정부의 개입을 갖다 우리가 visible hand, 보이는 손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또한 그는 3. 정부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법 질서를 마련해주는 일에만 힘을 썼고, 자,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만 분위기만 만들어줘라, 이게 분위기만. 그죠? 그럼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 좋을까? 도둑놈 없고, 그죠? 외적의 침입만 안 받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잠 잘 수 있게, 다음날 깨어나가지고 자 활동적인 경제활동할 수 있게 밤에 경계 근무 서라. 이게 뭐예요? 그러면 야경국가, 야경국가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 소리죠.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 개입하지 말아라. 이것을 뭐라 그래요? 소극국가론이다. 이렇게도 이름 붙이죠. 그래서 자 밑글에서 1.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산업자본주의가 답이 되면 되겠고, 보이지 않는 손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시장기구의 자율적 조정 기능 또는 자동 조정 기능 이렇게 하면 되시겠고, 자 3과 같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무엇이라 하느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야경국가, 소국국가야 할 일이 그리 많지 않거든. 그렇죠? 그 정부의 이와 같은 자 기구는 굳이 비대화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작은 정부론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 출제하신 분께서 특히 3에 대해서 3과 같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 이 관점에 대한 답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건 이거 같아요. 작은 정부론이 제일 좋은 것 같아. 그 작은 정부론에 이제 뒷받침되는 게 바로 뭡니까? 야경 국가론, 소국가론이겠죠. 그렇죠? 야경 기능에 한정이 되고 정부는 경제 활동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소국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기능이 축소가 됩니다. 귀결. 작은 정부론은 축소지 않겠는가? 그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뭐 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국가 시험은 다 정답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왜 이것만 우리 명만 이거 안 나오죠? 모범 답안이? 모르겠어요. 자, 의경 테스트는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답 낼 수 있을 듯 싶어요. 그 정도 합시다. 자, 다음에 소비자 이론 넘어갑니다. 96년도라는 거는 95년도에 시험 봤다는 거거든. 그 지금부터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어.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하고 좀 그런, 지금 봐서는 이런 문제를 보고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가 됐구나. 30년 전에 누굴까? 지금의 부장님들인가? 그분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봤단 말이죠. 그때는 이 정도만 해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그랬단 말이야. 5차 때 다 그랬단 말이야. 그 학력고사 때니까. 이때는 이미 수능 들어왔겠네. 수능이 94학년도부터니까 이미 들어왔겠네. 자, 한계 효용 이론의 효용에 대한 가정으로 적합한 것을 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볼게요. 거기에 보게 되면 용어가 기수적 효용이 있고 서수적 효용이 있죠. 기수적 효용, 서수적 효용. 자, 여기 제목이 소비자 이론이야. 소비자 이론. 그렇죠? 죄송합니다. 소비자. 어떤 소비자죠? 합리적 소비자. 합리적 소비자의 정의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누구를 합리적 소비자라고 하느냐? 누구를? 우선 소비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소비를 하죠. 그죠? 당연히 소비자니까. 목적, 소비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야?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효용을 극대화하려면 소비를 해야 돼요. 소비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매해야 되거든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니? 머니가 필요해, 머니. 예산이 필요해, 예산. 됐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호주머니가 화수분인가요? 화수분이라는 건 알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주머니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주어진 내 호주머니에 주어진 허용된 예산 하에서 소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합리적 소비자가 된다는 뜻이었습니까? 이제 어려운 말 들어가게 되면 내 호주머니에 자 이와 같은 돈을 갖다가 인식한다. 예산 제약을 인식한다는 말. 그렇지? 주어진 예산 하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산선 가지고서 많이 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제약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소비 활동을 통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을 합리적 소비자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오케이? 자, 소비자의 목적이 5글자로 뭐라고? 효용 극대화잖아요. 그죠? 앞에 봐. 극대화라는 것은 크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효용이라는 2글자를 도대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 이 소리예요. 측정을 해야지만 이게 극대화된 걸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측정의 방법이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수치와 계량화할 수 있다.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이게 기수적 효용인 것이고 비록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좋다, 같다, 나쁘다. 그죠? 크다, 작다, 같다는 순서는 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서수적 효용이다. 됐습니까? 다 아는 개념에서 자 기수적 효용을 전제로 해서 전개되는 소비자 이론이 바로 한계 효용 이론이 되는 것이고 서수적 효용 개념을 전제라는 것이 무차별 곡선 이론이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 없어요, 여러분들. 전제를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한계 효용 이론도 바로 그 전제가 깨지지 않는 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1번 기수적 효용 측정이 가능하다. 이게 다빈 시대야, 이 당시에. 얼마나 쉬웠습니까? 그때로 가고 싶대, 여러분들. 뭘 가? 그러면 나이만 많이 먹는 건데. 지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지금 제일 좋은 거야. 그렇죠? 자, 2번. 그럼 이제 나머지는 왜 틀렸을까? 기수적 효용 측정은 불가능하지만 서수적 효용 측정은 가능하다. 반대로이겠지, 반대로. 3번. 기수적 효용이나 서수적 측정 모두가 불가능하다. 아니, 기수적 효용을 전제로 한다니까요. 그죠? 4번. 재화의 종류에 따라서 효용의 측정 가능성이 다르다. 아니, 모든 재화를 어떻게 기수적으로 측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정도 하면 되겠고. 이 테스트도 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테스트 관련된 내용이 2번, 3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한 거, 자, 복습하면서. 자, 한 재화만을 소비합니다. 한 재화. 근데 어떤 재화도 소비량을 갖다가 자, 증가시키다 보게 되면 점점점 만족의 증가 정도가 더디게 증가합니다. 뭔 법칙?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근데 여러분들 가끔 그 기본서 3인공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팍팍 미는 거. 3인공 요즘 4인공제 바뀌었어 이번에. 그 3인공제 알죠 여러분들?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4인공제도 바뀌었어. 한 분이 더 추가됐어요. 4인공제 아닌 사람? 없어? 그 말은 무슨 말? 내가 대학 다닐 때 3인공제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그분은 지금 은퇴하시고 남잖아. 그럼 누가 후하게 들어가잖아. 근데 은사님은 어떻게 이름을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3인공제 추가가 돼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그 내가 출판사 이사를 만났는데 형님 그 한 분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군데? 하니까 그 이제 까먹었어. 그다음부터 그 책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어떤 그 수험서를 보다 보게 되면 그 한계형 체감의 법칙 앞에 뭐라고 또 괄호 열고 들어가느냐? 궁극적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나온다. 안 써도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자, 재화의 소비량이 매우 작을 때는 오히려 소비량을 늘릴 때는 만족감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랬습니까? 예컨대 여러분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딸기야, 딸기. 알죠? 딸기. 수업 듣는 사람 알 겁니다. 딸기인데
딸기 갖다가 한 개가 있는데 얘를 1000조각을 냈어요. 1000조각. 그 1000분의 1 조각을 먹은 거야? 화날 것 같아. 너무 적어서. 그죠? 오히려 한 개보다, 한 1000분의 1 조각보다 한 개를 딱 먹을 때가 더 난 좋을 것 같다, 이게. 이게 소비량이 매우 적을 때는 오히려 일정 구간 동안에 바로 뭡니까? 자,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한계용은 체증할 수 있다, 이게.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분석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설마 우리가 그 세모인만큼 먹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나서 어디만 분석한다? 한계용이 체감하는 구간만을 분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쓰는 거야. 궁극적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이것을 갖다가 제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고센의 제1법칙을 전제로 한다면 한 재화만의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여기서 소비를 딱 멈추면 됩니다. 어디서? 한계효용이 0이 될 때 멈추게 되면 총효용은 극대가 되는데, 이유가 뭘까? 총효용은 한계효용의 누적적인 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렇죠? 0에서 넘어가면 한계효용이 음이 되기 때문에 음의 한계효용을 더하게 되면 오히려 총효용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재화만을 갖다가 소비할 땐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입각해서 한계용이 0일 때 소비를 멈추면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럼 만약에 2개 이상의 재화를 소비할 땐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각 재화의 1원당 한계효용을, 또는 1원당도 괜찮고 화폐 단위당 한계효용을 같게끔 소비하면 될 것이다. 뭔 법칙?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계용 균등의 법칙을 다른 말로 고센의 제2법칙이라고 하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순간은 무조건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면 이보다 효용을 더 극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한계용 균등의 법칙은 효용 극대화를 위한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은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해서 한계용이 큰 것부터 소비를 시작을 해서 주어진 예산을 다 소진할 때까지 소비하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2번 갑니다. 2번. 자, 거기에 A제, B제, C제가 있어요. A제, B제, C제가 있고 거기에 단위가 있습니다. 지금 14쪽 하는 거예요. 오케이? 14쪽 갑니다. 그래서 1번 한 개, 몇 개까지 있지? 5개까지 있네. 3개, 4개, 5개까지 있고, 일단 다 쓸게요. 자, 여기 10. 그 다음에 글씨 보입니까? 혹시 크기 괜찮아요? 크기. 모니터 통해서도 크기 괜찮나? 보입니까? 19, 28, 27. 그 다음에 26, 36, 30. 그 다음에 30, 40, 40. 그 다음에 32, 40, 40. 자, 이제 이 문제 내가 꼭 풀어요. 꼭 풉니다. 이 문제 하나 풀면 나머지는 다 이제 쉽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있는데, 뭐가 조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어떤 항상 그래. 이 문제만이 아니라 문제가 표 형태로 나온 거예요. 표 형태. 오케이? 그럼 매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 표에 제시된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재화의 단위당 가격과 총효용이 다음 표 같다. 우선 가격을 보니까 요게 1원짜리고 요게 2원짜리고 요게 3원짜리야. 됐습니까? 가격이 달라. 봅니다, 여러분들.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줘야 되겠지. 됐습니까? 서로 다른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은 허점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까? 일단 서로 가격이 다르구나. 어떤 필요성, 가격을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한다? 총효용을 의미한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총효용이 아니라 뭐예요? 한계효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한계효용은 뭐냐? 한계효용의 정의가 뭐죠? 총효용의 증가분이잖아요. 그죠?
한재화를 소비를 증가시킬 때 총효용의 증가분이다. 어떻게 구한다? 앞에 총효용을 뒤에 총효용에서 앞에 걸 빼게 되면 총효용의 증가분이 걸 한계용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소비량에서 총효용은 곧 한계용과 같을 수밖에 없겠지. 0에서 1에서 0에서 하나를 소비하니까 10만큼, 16만큼, 15만큼 효용이 발생했으니까 얘는 총효용이자 한 개 소비할 때 총효용이자 한 개째의 한계 효용이기도 할 거야.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두 번째에서부터 뭐야? 앞에 걸 빼가면서 이제 한계 효용을 구해내야만 될 겁니다. 맞죠? 그럼 구합시다. 이게 얼마야? 9. 이게 얼마입니까? 7. 이게 얼마입니까? 4. 이게 얼마입니까? 2가 되겠지. 그렇죠? 자, 갑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12. 맞아요? 잘못 쓰면 알려주세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8. 4, 0. 얼마입니까? 10인가요? 얼마요? 9. 얼마죠? 6. 3.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도 끝나고 또, 다 했다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구하는 한계용은 맞는데, 자, 이제 비교하기 위해선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A는 9지만, 자, 이거는 1원짜리가 9야. 얘는 10이 크지만 2원을 소비해야지만 10이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하려면 2원이든 3원이든 1원이든 똑같은 조건으로 자 가격을 맞춰야만 된다는 것이었죠. 보통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맞추기 위해서 자 2원짜리, 3원짜리 각각 2, 3으로 나누게 된다면 B제와 C제의 한계용을 2원과 3원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1원당 한계용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갑니다. 얼마죠? 요게 8. 얼마입니까? 6. 4. 2. 0. 맞아요? 그렇죠? 얘는 3으로 나눠야 될 테니까 얼마입니까? 5. 그 다음에 4. 3. 2. 1. 됐습니까? 이제 여기에 자, 앞에 있는 것 포함해서 위에 있는 것 해서 자, 밑에 노란 색깔로 표현된 것이 바로 뭐다? 이제 B제와 C제가 1원어치를 소비했을 때 한계 효용의 값이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이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같은 값이면 당치만 똑같은 소비를 1원어치 소비했을 때 어떤 게 추가적인 만족을 더 나한테 가져다 주느냐? 많은 만족을 주는 것부터 차례대로 소비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돈 다 쓸 때까지. 근데 돈이 얼마 주어져 있습니까? 16원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1원당 한계용이 가장 클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제일 크네. 맞죠? 그렇죠? 내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A제 한 개 소비했지 않습니까? 얼마 썼어요? 1원. 맞죠? 그렇죠? 그럼 악지도 얼마 남았어? 15원 남았어. 자, 두 번째 갑니다. 얼마? 두 번째도 이게 1원당 제일 크네. 그렇죠? 1원짜리 A제 두 개째 소비할 때 한계용이 제일 크니까 2원어치를 소비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얼마입니까? 요게 크네.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요와 같은 칠판, 요와 같은 1원당 한계용 8을 갖다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2원어치를 소비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2원짜리 B제를 소비하게 되면 16만큼의 한계용을 얻게 되는 것이고 1원당 한계용이 8로 계산이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면 자, 세 번째 동글페이 쳤습니다. 1원, 2원, 2원이니까 4원 썼잖아요. 그렇죠? 이런 추세로 가는 거야. 자, 그다음 7이 제일 크고 자, 6이 크고 5가 커요. 이 정도 오게 되면 이제 중간 결산을 하는 거예요. 1원짜리 3개 소비했으니까 3원, 2원짜리 2개 소비했으니까 4원, 합치면 얼마야? 7원? 그 다음에 3원짜리 하나 소비했으니까 10원, 6원 남았잖아, 6원. 그럼 그 다음 가는 거죠? 자, 갑시다. 아, 됐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바로 자 16원을 다 소진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바로 무엇이 됩니까? 한계용, 공교롭게 한계용 균등의 법칙 1원짜리 한계용이 다 세제와 같습니다. 한계용 균등의 법칙도 충족을 하면서 효용 극대화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습니까? 됐죠? 그럼 일단 답이 뭐예요? 자, 이때 뭘 물어봤지? C제화의 소비량을 물어봤으니까 이 단위 1번을 답으로 정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약간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아까
자,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계유형 균등의 법칙이 있는데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닐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럼 약간 갑시다. 만약에 예산이 15원이야. 만약에 이게 내가 지금 얼핏 생각했는데 예산이 15원이고 예를 들어서 요게 29 그다음 29 그다음에 30 합시다.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고 요게 1이 되겠지. 됐죠? 그 예산이 15가 된다면 어디서 멈춥니까? 요게 안 되고 여기서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해돼?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가 지금 방금 전에 얼마였어요? 10원이야, 10원. 얼마 남았습니까? 5원 남았어요, 5원. 5원 남았으니까 그 5원을 가지고서 이런다 한기용이 가장 큰 것부터 가야 될 텐데 보니까 요거 하고 나니까 5원을 다 써버렸네. 맞습니까? 5원 다 써버렸죠? 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론이 더 있으면 뭐 하다 못해 뭐 얘도 할 수 있는데, 그치? 끝나버렸어. 그러면 15원 가지고 만약에, 자,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뭐 소비량을 갖다가 구하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멈춰서 아마 이게 될 거예요. A제 3개, B제 3개, C제 됐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런다 한계용이 A제는 2고, B제는 4고, C제는 4다. 균등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죠. 됐습니까? 내가 무슨 취지의 얘기를 한 줄 알겠습니까? 그렇죠? 효용 극대화에 도달했지만 한계용 균등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반대로 한계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을 하면 그건 100% 효용 극대화가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요? 됐죠? 자, 다음에 3번. 다음 페에서 현재 X제, Y제 각각 5단위와 13단위씩 소비하는 사람이 X제 소비를 1원 늘리고 Y제 소비를 1원 줄인다면 총 효용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단, X제 가격은 50원이고 Y제 가격은 10원입니다. 두 재화는 분할 가능성이 있다. 완전 가분성의 가정, 무수히 작은 단위로 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갑니다. 그럼 이제 자, X의 소비량 현재 몇 개? X제를 5개를 소비하고 Y제를 13개를 소비하겠습니다. 5에다가 13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자, X제 5개 소비하고 있고 Y제 13개 소비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X제 소비는 느리고 Y제 소비는 줄인다 이게요. 그죠? 앞에 갑니다. 그럼 소비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자, 5개에서 6개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줄이니까 13개에서 12개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5개에서 6개 쪽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5개에서 6개를 갔으니까 얼마야? 만약에 1개를 더 소비하게 된다면 200만큼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근데 5개에서 6개를 갖다가 1개를 다 소비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요? 돈이 얼마 들어? X가 50원이니까 50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50원을 더 소비해가지고 5개에서 6개로 자, 소비량을 늘리게 되면 200만큼의 추가적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얼마어치만 소비한다고? 2원어치만 소비할 테니까 200이 아니라 200을 50으로 나눈 4만큼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플러스 4만큼. X제 2원어치를 더 소비하게 되면 4만큼의 효용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 여기 B제 보세요. B제가 아니라 Y제지. 13이지. 자, 그러면 13에서 12. 근데 여러분들 B제는 12에서 13으로 갈 때는 효용이 얼만큼 증가하니까 40만큼 증가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13에서 12로 오게 되면 40만큼 효용이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40만큼 감소할 때는 언제 하냐면 10원짜리 Y제 1개 소비를 다 포기할 때란 말이에요. 근데 10원어치를 포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치? 2원어치. 10원짜리 포기할 때 40의 만족이 작아지니까 2원어치 소비를 줄이면 얼만큼? 4만큼만 만족이 줄어들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4만큼. 됐죠? 그러면 자 X제 하나 더 소비할 때 4만큼 증가하고 Y제 2원어치 소비
X 하나가 아니라 X 1원어치 소비 증가할 땐 4만큼 증가하고 YG 1원어치 감소시킬 때 4만큼 감소할 때니까 서로 상수가 되면서 총 효용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됐습니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 2번, 3번인데 출제는 3번보다는 갑자기 좀 미안해, 좀 심한 표현 스캠 비슷한 척하고 2번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여러분들 한번 꼭 하고 조심할 건 뭐예요? 조심할 건 뭐만? 우선 표가 총유형으로 주어져 있느냐? 자 3번처럼 한계 효용으로 주어져 있느냐? 됐죠? 두 번째는 뭐냐? 각재와의 가격이 같으냐? 다르냐? 다르면 어떻게 한다? 통일시켜줘라. 보통은 어떻게 통일? 이런 단위로 통일한다. 됐습니까? 자, 이제 하나만 하고 쉴게요. 4번. 다음과 같은 역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합니다. 이건 뭐 쉬우니까. 자, 물과 금강석의 문제는 애덤 스미스가 제기한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다. 자, 물의 사용 가치는 크나 교환 가치는 작고 금강석의 사용 가치는 낮으나 교환 가치는 높다. 이것을 가치의 역설이라고 한다. 알죠? 그렇죠? 가치의 역설이라고 한 거는 바로 뭐냐? 그 이미 거기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일치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르다 이게. 그렇죠? 왜 다를까? 왜 다를까? 가격이라는 것은 총 효용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한계 효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건 뭐 많이 했기 때문에 밑에 여러분들 이 그림 가지고 내가 설명 많이 했죠. 뭐 사막에서 뭐 일주일 동안 헤매다가 뭐 물 한 컵과 다이아몬드 한 컵. 혹시 이론 강의할 때 그 내용 기억납니까? 그죠? 그 내용에서 한계 효용을 가지고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 바로 한계 효용 학파 이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듯 싶어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사용 가치가 있고 교환 가치가 있는데 확인 테스트에서도 물어봤지만 사용 가치는 효용으로 빗대면 총 효용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고 교환 가치는 한계 효용의 크기 갖다가 의미한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다 이 소리죠. 하게 되면 쉬었다가 이제 무차별 곡선 이론 관련된 자 소비자는 합시다. 자, 쉴게요.